근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게 이 근처에 공장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꼭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꼭 낙찰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옥에 딱 썼는데 저만 이제 입찰을 하게 된 거죠. 대표님 이거는 어떤 원룸 건물이에요? 요게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신탁 공매로 낙찰받은 원룸 건물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3억 7,800까지 내려봤을 거예요. 감정가가 10억이었는데 왜냐면 신탁 공매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경매는 워낙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다 아시는데 신탁 공매는 거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찰 돼가지고 이게 3억 7,800까지 내려갔어가지고 이거 뭐지 해서 맨 처음에 제가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저도 사실 이 동네가 저도 뭐 물론 촌놈이지만 여기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지 해서 임장을 한번 가봤던 거죠. 가봤는데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한 4억에 입찰을 했었어요. 했는데 어제 단독 낙찰로 받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감정가가 거의 1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어떻게 낙찰가를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몰랐었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 주변에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 물건을 신탁 공매 나왔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모르실 정도로 신탁 공매가 진짜 거의 모르는 그런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3억 7,800이었는데 이게 신탁 공매로 나왔다라는 거를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 딱 한 분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했는데 이미 한 5명 정도가 임장을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게 이 근처에 공장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꼭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왜냐면 여기가 건물이 있다 치면 그 바로 앞에가 마트였고 또 그 바로 앞에가 경찰서였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살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꼭 낙찰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3억 7,800이었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 3억 8천 할까 하다가 꼭 낙찰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4억에 딱 썼는데 저만 이제 입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독 낙찰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신탁 공매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신탁 공매라는 게 어떤 공매인가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경매잖아요. 근데 그 경매라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해서 나오는 게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공매도 막 비슷하긴 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출은 보통 근저당 대출이라 그래요. 근데 신탁 공매는 신탁 대출을 받는 건데 그 신탁 대출을 갚지 못해서 나오는 뭐 일종의 경매 같은 그런 게 이제 신탁 공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부동산을 전혀 모를 때도 경매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경매는 굉장히 대중화가 됐잖아요. 근데 신탁 공매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사장님도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럴 정도로 신탁 공매는 많이들 모르신다. 그래서 낙찰가가 좀 매우 낮다 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 그 길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대표님 그러면은 약간 그거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경매는 뭐 어떤 뭐 대법원을 법원을 끼고 하는 건데 신탁 공매는 좀 신탁회사를 끼고 하는 그런 거다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오는 게 경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신탁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신탁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오는 게 신탁 공매인 거고 그거를 어떤 플랫폼에다가 뭐 입찰을 붙인다 해야 될까? 뭐 의뢰를 해야 된다 할까? 그게 온비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법원 경매인 거고 얘는 온비드 공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매라는 건 공개 매각의 줄임말이고요. 대표님 근데 이 건물은 원래 낙찰가가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데 네네. 어떻게 실투금 빵원으로 네. 투자하신 거예요? 이게 감정가가 10억이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유찰 돼가지고 최저가가 3억 7,800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숫자에 좀 민감한 사람이라 가지고 요거는 대출이 90%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대출이 90%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일단 최저가는 3억 7,800이었지만 저희 입찰가는 대략 4억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대출이 어떻게 계산되냐? 감정가에다가 곱하기 70% 내지는 60%인데 무주택자이면은 70%고요. 0.7. 그리고 1주택 이상이면은 60%라 가지고 0.6인데 저는 그 당시에는 무주택자여 가지고 70%, 0.7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방백이라고 최우선 변제금을 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지역이 2,5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2천만 원이었었어요.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여기가 원룸 건물이 총 방이 12개였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에다가 12개 방을 빼야겠죠. 그래서 요 금액에다가 10억 곱하기 0.7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12 요 금액과 입찰가, 그러니까 낙찰가인 거죠. 낙찰가 4억에다가 내가 만약에 90%를 대출받고 싶다. 그럼 0.9를 곱하고 85%를 받고 싶다. 그럼 0.85, 80% 받고 싶으면 0.8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과 이 금액 둘 중에서 더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4억 곱하기 0.9 하면 3억 6천이 되는 거고 이건 10억 곱하기 0.7 하면 7억, 7억에다가 2억 4천을 뺀 거니까 얘가 4.6억이 되겠죠.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작냐면 얘가 더 작죠. 그 말은 뭐냐면 낙찰가 4억에다가 0.9를 곱한 요 금액으로 대출해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90%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우리 부동산 투자계의 선배들이 90%는 가능하긴 가능한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저의 그 특유의 집요한 성격으로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90%가 되냐 안 되냐 다 여쭤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176곳 이제 은행 내지는 대출 상담사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었고, 그 중에서 시흥에 있는 모 수협에다가 대출 90%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입찰가 4억을 넣었다는 뜻은 맨 처음에 입찰 보증금 10%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4천만 원이 들어갔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90%인데 이 90% 잔금은 이 시흥에 있는 모 수협에서 대출해줬기 때문에 다 충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취등록세, 법무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좀 했었고 이런 거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같이 일하시던 이제 인부님들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거의 1천만 원 미만으로 공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합쳐가지고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4천만 원 더하기 그 금액 다 해서 맨 처음에 초반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의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되게 좁은 촌이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 나가지고 나 거기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살고 싶다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중간에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네. 그거 외에도 또 이제 뭔가 이제 인테리어 하는 그 중간에도 계속 이렇게 뭔가 좀 모집을 그러니까 임차인 맞추게끔 뭔가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또 뭔가 다른 방법들도 있고. 다른 방법은 일단 저는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매물을 내놨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장님도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가 되게 좁은 곳이었었어요. 다들 아는 그런 곳이라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나 거기 위치 되게 좋은데 나 거기 살고 싶어. 외국인도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땅 있어요? 무슨 물어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는데 뭐냐면 대출을 받으면 원래는 이제 제3자 거였는데 제가 이제 낙찰받고 대출받고 제 걸로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소유권 이전을 하거든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치기도 전에 만실됐어요. 만실되다 보니까 원래 임차 보증을 받잖아요. 뭐 300에 30 아니면 뭐 500에 40 이런 식으로 임차 보증금 다 회수하다 보니까 제가 6천만 원을 회수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초기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6천만 원 이상을 제가 회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시작을 5천만 원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건물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6천만 원이 저한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실투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천만 원인 거예요. 보통은 뭐 실투금이 500만 원이다, 1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오히려 종잣돈이 불어났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수익률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임차 맞추실 때 어쨌든 그게 바로 만실이 되셔서 바로 이렇게 투자금도 회수하신 건데 네, 맞아요. 조금 그런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로드뷰를 봤을 때 여기가 아주 큰 마트였었고 이게 도로가 있고 여기가 저희 오는 건물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이 마트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드뷰 딱 보니까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딱 경찰서였고 또 이 근처에 이쯤인가 여기도 마트였었고, 여튼 로드뷰 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뭔가 편의시설 좀 많았었고 실제 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임장 가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입자라면 나 꼭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입지 분석을 했던 거죠. 대표님 그러면 임장 가실 때 주로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거세요? 그 현장에서?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이 있냐 없냐 그걸 먼저 보고, 상가를 볼 때는 그 주변에 배우 세대가 그 아파트만 기준으로 했을 때 4천 세대가 넘냐 안 넘냐 그걸 좀 많이 보고요. 그 매도할 때는 이제 이게 매도가 될까 안 될까는 어떻게 보면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이제 여기 매도가 잘 되는 곳인지를 여쭤보는 건데, 실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도 사람이고 세입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럼 내가 살고 싶냐 안 살고 싶냐를 현장 가보면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그런 걸 제가 현장 가봐서 느끼는 거고, 저는 이제 수학학원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상가에서 수학학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매도가 나중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어떤 그래도 이거는 나중에 매도도 할 수 있겠다 좀 느껴졌던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원룸 건물이기 때문에 매도가 좀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저는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일단은 제 계산으로도 실투금이 거의 빵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저의 현금이 투여된 게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만 나지 않으면 저는 뭐 이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이러다가 뭐 한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누가 요거를 뭐 매입하고 싶다. 물론 감정가 가격으로는 안 사겠죠. 지금 제가 낙찰가 4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를테면 한 6억이나 7억쯤에 누가 매수하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월세가 4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월세가 400만 원 나오는데 그게 꼴랑 6억 7억밖에 안 한다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금액인 거거든요. 뭐 그게 3년 후건, 4년 후건, 5년 후건 저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저는 계속 월세 400만 원만 계속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매입하신 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게 한 3년 됐습니다. 그럼 3년째 계속 월세가 평균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공시를 한 적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도 전화 오거든요. 지금도 전화 와서 또 외국인이 이 근처가 다 공장이에요. 공장이다 보니까 제 원룸 건물이 거의 기숙사거든요. 방 있어요? 방 있어요? 계속 전화 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기는 절대 월세가 마르진 않을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으로 어떤 것들 신경 쓰죠? 네, 요거는 이제 주의할 건 없었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원룸 건물에 총 12개 방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자는 그 12명을 이사를 보내는 거 명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한 사람당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100만 원을 치고 그럼 1,200만 원이라는 현금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도를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렵다기보다는 현금이 막 1,200만 원 제 거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좀 걱정됐었는데 우선 수익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선 수익자 뭐냐면 신탁 프로세스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요거를 이제 대출을 실행하는 채무자 혹은 이제 집주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우선 수익자가 있어요. 이 우선 수익자가 누구냐면 그 신탁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 신탁 대출 실행해준 은행이고 여기 누가 있냐면 신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 대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출은 근저당 대출인데 이 근저당 대출은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빼기를 뺀단 말이에요. 근데 신탁 대출은 방빼기를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총 12개였으니까 2천만 원 곱하기 12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한 2억 4천 혹은 3억 이 정도의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좀 부담이란 말이죠. 근데 신탁 대출은 이런 걸 빼지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낙찰가의 90%, 뭐 어떨 때는 95%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탁 대출을 많이 받는 건데, 근데 신탁 대출 하면은 단점이 채무자가 이를테면 월세부자, 설계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채무자 이름에 이를테면 교보자산 신탁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고 신탁서 명의가 되는 거여가지고 이 신탁 프로세스는 이렇게 삼각형.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걸 왜 설명했냐면 이 12개에 대해서 우선 수익자 요 은행이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이 12명을 다 명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승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게 대신 명도를 해주냐면 얘네들이 대신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저 같은 어떤 낙찰자가 이 12명을 명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명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명도가 쉬운 사람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데 그 명도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특히 여성분들은 12명 이거를 명도한다는 그 생각이 부담이 돼가지고 아무도 입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 낙찰가가 줄어들겠죠. 낙찰가가 줄어들면은 이 신탁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그거 채권을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빨리 못 하잖아요. 회수를 못 하다 보니까 왜냐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에 이분들이 알아서 명도 소송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대신 해주는 바람에 여기에 아무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1,200만 원 정도가 굳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꼭 낙찰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원룸 건물 하면은 밑에 그 깔려 있는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룸 건물은 한 요 정도 땅이 있어요. 이게 한 140평인가 그 정도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필로티 주차장이 되게 넓었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이제 사람들이 여기 싹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를 다 할 수 있어서 요새 주차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겠다 싶어서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겠다. 네, 그런 게 있었고 보통 원룸 건물 경매로 이제 받으면은 외부 크랙이 되게 많거든요. 크랙 아니면은 이제 누수 이런 게 되게 심한데 여기 누수도 없었고 크랙도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에 어떤 타일이 좀 뜯겨서 나갔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뭐 사실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거 빼고는 뭐 건물에도 하자가 없었고 땅도 되게 넓었었고 그래서 여기는 뭐 무조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던 거고 그래서 외부에 크랙도 없고 땅도 넓고 주차도 원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봤을 때도 제 실투금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잖아요. 들어간 돈이 없는데 월세가 4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학학원 원장하고 있지만 제 동네 시세로 고등학생 10명을 받아야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도 400만 원이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사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가 이제 요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좀 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뭐 전자책 같은 거는 더 이렇게 없나요? 네, 제가 이제 전자책 신탁 공매 전자책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